라틴 아메리카 현대사에서 가장 자극적이고 논란을 일으키는 동시에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역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대체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필라델피아. 뭐야? 뭐지? 뭐였죠? 뭐야? 좀비야? 아,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에? 에? 이거 뭐예요? 뭐 아픈 거 아니에요? 퍼포먼스인가? 퍼포먼스. 실제로. 에? 진짜 심각하다. 왜 저렇게 멈춰 있죠? 이거는 좀 뭐야 남낭 특집이야 뭐야? 에? 영화 아니에요 이거? 영화 아니에요. 이거. 영화는 아니고 실제 이야기. 진짜 영화예요? 실제 장면으로 저 연기가 아니라고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로? 저 연기가 아니야? 어머나. 뭐야 무슨 일이야?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데?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로? 뭔가 후유증 같은 느낌인데? 금병이나 뭐. 아니 근데 그 병이 있으면 보통 집에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길 가다가 멈춰서 저렇게. 아니 그러니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서 있는 게 이해가 아니 저 안 가네요. 정도면은 거리를 다니면 안 되는 상태 같은데 제가 맞아요. 볼 때. 그렇죠. 예. 병원에 있을 법한 분들이 지금 길거리를 행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우 심각한 상태인 듯 보이는데요. 마치 좀비 영화에서나 볼 법한 맞아요. 장면이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셈인데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 펜타닐이라는 약물에 취해 있다는 건데요. 아 마약이에요? 아 좀 처음 들어보는데. 나도. (2020년과 2021년에) 교통사고, 총기 사고 등을 제치고 코로나 감염을 빼면 미국인 사망 1위의 원인으로 등극했을 정도랍니다. 사실 미국은 20세기 초 이래로 아편, 마리화나, 헤로인, 코카인과 같은 마약에 침식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이 위험한 마약들 대체 다 어디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것일까요? 야. 21세기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 유통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바로 이웃나라 멕시코입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콜롬비아입니다. 국제 마약계에 말하자면 양대 산맥과도 같은 나라인데요. 맞아요 유명하더라고요. 멕시코와 콜롬비아는 이제 마약 밀매 조직들의 존재 때문에 매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불안한 나라나 도시 목록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데요.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위험한 국가로 만든 마약 조직의 활동과 그 역사적 배경을 벌거벗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는 마약의 제국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된 걸까요? 그 인연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세기 후반에 멕시코의 시날로아라는 서쪽에 있는 지역에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인들이 이주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 중국인들은 어떻게 멕시코에 오게 된 걸까요? 뭐 노동하러 간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일자리를 일종의 찾아서 세계적인 지역 간의 이동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인들은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이른 세계화 시대에 태평양을 건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멕시코의 서부 해안지대, 페루의 친차섬까지 이렇게 여러 곳으로 이주했고요. 철도 건설에 투입되고 농업 노동자로 활동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이 지역에 유입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가져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아편? 있겠죠. 양귀비 그렇죠. 같은. 예, 양귀비, 아편 양귀비 종자였다고 하는데요. 아편 전쟁에서 배운 그 아편. 예. 오늘날 멕시코 마약의 역사는 중국인들이 가져온 아편 양귀비 종자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멕시코에서 19세기 말부터 아편이나 마리화나가 재배됐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노래 가사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크리스티안 씨, 네. 네, 라쿠칼라차 노래 잘 알고 계시죠? 그럼요. 예. 혹시 앞부분만 살짝 너무 잘 들려주실래요? La cucaracha ya no puede caminar porque no tiene, porque le falta marihuana que fuma. fumar. 예. 마리화나. 마리화나 예, 가사에 마리화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마리화나 이제 피우는 거. 라쿠칼라차라고 하는 게 번역을 하면 바퀴벌레라는 예, 바퀴벌레죠. 바퀴벌레가 피울 마리화나가 없어서 걸어갈 수가 없다. 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아. 와 이거를 어렸을 때 그렇게 신나게 불렀던 거야? 아니, 제가 그러니까 멜로디는 되게 익숙한데 가사를 처음 들었어요. La cucaracha ya no puede caminar porque no tiene, porque le falta marihuana que fumar. 사실 이 노래의 배경을 보면 1910년대에 멕시코에서 벌어졌던 큰 혁명과 관련이 깊습니다. 근데 이 유명한 노래에도 나올 정도로 멕시코에선 아편이나 마리화나의 복용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당시는 미국과 멕시코 간 두 나라의 국경 간 이동 제한이 매우 느슨한 편이어서 이 마약들은 미국으로도 흘러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서북부 지역이랄까요? 또는 중북부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서 1970년대 초부터 생아편, 마리화나를 재배해서 판매하는 그런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국제적인 마약 밀거래업자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 체계는 매우 단순한 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판매하고 운송하는 구역을 가리켜 플라사라고 불렀는데요. 영어식으로는 플라자라고 할 수 있죠. 플라사. 당시 플라사의 규모는 작은 마을이나 도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국경 도시 티후아나가 마약의 유입 경로로 자리 잡게 되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리화나의 양은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더 이상 두고 보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면은 당시에 그 미국 사람들이 저 그 마리화나를 얼마나 피운 거예요? 전체 마리화나 소비량의 50%에서 60%가 멕시코산이었고 마리화나를 그 사용하는 사람이 숫자는 150만 명을 넘었대요. 150만 명? 예, 엄청 많이 배웠죠. 많이 했네요. 예. 이 시기 마리화나가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는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 크게 유행했던 문화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뭐였을까요?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아 히피 문화인가요? 히피네, 히피 문화. 네. 사진 보니까 바로 히피라는 단어가 떠오르시는 모양인데요. 히피 문화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자유로운 복장, 또 평화를 상징하는 꽃, 기성 질서에 대한 도전 또는 전쟁 반대, 그리고 마리화나였습니다. 맞아요. 당시 젊은이들은 너도나도 마리화나를 많이 복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마리화나뿐 아니라 다른 마약 복용도 이제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문제는 당시 미국이 여전히 치르고 있었던 역사적인 전쟁, 베트남 전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전쟁터에서 여러 가지 부상을 통해서 굉장히 아프면 결국 그걸 참기 위해서 진통제를 이제 맞게 되겠죠. 그런 마약성 진통제에 익숙해져 있던 참전 군인들이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그 마약을 끊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커졌던 것인데요. A congressional report has estimated that 10 to 15% of American servicemen in Indochina are heroin addicts. 이런 모습을 매우 불편해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나선 인물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구였을까요? 바로 미국의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네. 대통령. 닉슨 대통령은 1971년 6월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대대적인 마약 소탕 작전을 펼쳤습니다. America's public enemy number one in the United States is drug abuse. In order to fight and defeat this enemy, it is necessary to wage a new all-out offensive. This will be a worldwide offensive dealing with the problems of sources of supply as well as Americans who may be stationed abroad wherever they are in the world. 국가 차원에서 나선 거네요. 그렇죠. 얼마나 심각하면 대통령이 저걸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하겠어요. 인정하는 마약 거네요. 근절을 그 위한 얼굴 문제라는 표정이 네. 어때 보이죠? 너무 어두워요. 굉장히 화가 많이 단호해 났어요. 보여요. 예. 그게 발표문에서도 확인됐듯이 이 마약에 대처하는 닉슨 대통령의 태도는 매우 강력했죠. 매우 강경했고 마약을 공공의 적 1호, 퍼블릭 에너미 1호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결국 닉슨은 1969년에 미국 멕시코 국경을 사실상 봉쇄하고 또 멕시코인들의 이주를 제한하는 이른바 차단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고요. 특히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 1973년 7월에 이 조직을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DEA라고 하는 DEA. 마약 단속반. 그러니까 마약 전담 번역을 하면 미국의 마약 단속국 이렇게 이제 음. 되는데요. 따로 생길 정도로. 예. 미국에서는 이 DEA가 엄청 잘 알려진 조직이에요? 그렇죠. 뭐 드라마 미드를 보면 항상 I talk to the DEA and they said they're gonna 그 항상 저런 그런 약자도 나오고 경찰보다는 뭐 또 다른 군대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이 시사 주간지 기사 내용에 코카인은 미국을 대표하는 마약이다. All American Drug. 미국을 대표하는 마약이 강한 눈보라처럼 몰아친다. 코카인에게 붙은 일종의 별칭 같은 게 화이트 레이디라는 맞아요. 것이죠. 화이트 레이디 있죠. 네. 그리고 당시 포드사 연 매출이 약 370억 달러였는데 미국 내 코카인 정매출이 비슷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대기업 매출 수준이랑 비슷한 거네요, 진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됩니다. 코카인이 크랙이라는 형태로 아, 미국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진 건데요. 이 크랙은 기존 코카인과는 달리 흡입하는 즉시에 환각 효과가 나타났고 중독성이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가격이 좀 더 저렴했기 때문에 부유한 이들이 아니어도 구입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2년에서 1985년 사이에 미국에서 크랙을 사용한 사람들이 160만 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It's just like, getting cookies at a store. You can go anywhere and get it. Good to go, good to go. Take him, move in. Get on the ground, here we go, on the ground. Each one of those is what? Is this yours? It's everybody's. What do you mean it's everybody's? I have
been trying to stop, okay? I've slowed down a lot. But it's not just something I can just stop and do right then and there, you know? I'm sorry. I'm not like everybody else. I just can't go and stop. 미국이 그럼 뭔가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어요? 예, 1980년대 초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 역시 강력한 마약 단속 정책을 공표하고 나섰습니다. Drugs are menacing our society. 37 federal agencies are working together in a vigorous national effort. And by next year, our spending for drug law enforcement will have more than tripled from its 1981 levels. 레이건 정부가 추진한 마약 정책의 특징은 군사화와 공급 축소였습니다. 한마디로 마약 생산지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아예 마약 재배 단계부터 싹을 자르는, 즉 원천 봉쇄하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약 문제에 레이건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 낸시 레이건까지 나서게 되는데요. There's a drug and alcohol abuse epidemic in this country, and no one is safe from it because it's aimed at destroying the brightness and life of the sons and daughters of the United States. And when it comes to drugs and alcohol, just say no. So, won't you join us in this great new national crusade? 이게 마약 퇴치 노래예요? 일종의 캠페인 영상인데요. 그 유명한 스포츠 스타인 것 같은데요? 아마 매직 존슨 모습.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봤어요. TV에서. 네. 지금 보셨듯이 계속 반복되는 멘트가 있죠. Just say no. Just say no. 낸시 레이건은 그냥 아니라고 하세요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당연히 이 캠페인은 마약 사용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 슬로건 구호는 1980년대를 풍미하고 대표하는 정치적인 구호가 되었죠. 이렇게 레이건 정부는 마약 문제에 대해 강경책을 또 고수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마이애미 쪽으로 오는 밀매 통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레이건의 조치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카르텔이죠. 에스코바리죠. 예, 메데인 카르텔. 맞습니다. 바로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이었는데요. 그들의 운송 통로가 막혀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때 콜롬비아 카르텔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의 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역사를 바꿔놓는데요. 미겔 앙헬 펠릭스 가야르도라는 인물입니다. 이것도 머그샷이네요. 펠릭스는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을 설명할 때 보스 중에 보스. El jefe de jefes. 예, 바로 두목 중에 두목,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초석을 다진 사람인 거네요. 맞습니다. 펠릭스는 1970년대 중반에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과달라하라를 중심으로 한 과달라하라 카르텔의 수장이 되었던 인물인데요. 그의 전직이 무엇이었을까요? 뭐였을 것 같아요? 설마 막 뭐 마약 단속반 출신 아니죠? 아니야. 정답. 지원 씨. 문제 아니지? 예, 퀴즈까지는 아닌데요. 그래도 손을 드셨으니까. 순간 문제인 줄 알았어. 경찰인가? 경찰인가? 정답입니다. 와. 그의 전직은 바로 멕시코의 연방 사법경찰이었습니다. 야. 경찰이 어쩌다가 경찰 출신이 범죄 조직을 말하자면 창설했다 또는 강화했다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데 이렇게 거물이 된 거예요? 이 펠릭스 가야르도의 등장 이전까지 멕시코 마약 사업에서 코카인은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없었어요. 멕시코에 코카인. 그냥 마리화나. 그냥 마리화나. 아편과 마리화나. 하지만 펠릭스는 미국의 마약 수요와 또 콜롬비아의 상황 변화에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인들이 찾는 마약이 마리화나나 헤로인에서 코카인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점. 두 번째는 미국의 압박으로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마약을 배송하는 해상 루트가 막히고 있었다는 점을 간파했던 거죠. 그래서 펠릭스는 플라사의 우두머리들, 수장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마리화나 대신 이제 코카인의 시대가 온다. 콜롬비아로부터 코카인을 들여와서 미국으로 배송하려면 멕시코 내의 플라사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결국 펠릭스는 플라사 보스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을 했고 멕시코 마약 유통망을 통합하고 그 유통망을 장악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펠릭스는 1980년대 중반에 원래 직접 미국으로 운송을 하고 있었던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에게 멕시코를 통한 새로운 육상 루트를 이용하자라는 중요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콜롬비아 카르텔의 답은 오케이였습니다. 이렇게 멕시코 카르텔은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코카인 배송의 브로커 역할을 맡게 된 셈입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자, 코카인 1톤 요것을 간단한 화학적인 공정을 거쳐서 반죽으로 만들면 그것이 $800에서 $1000 수준으로 뛰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화 과정을 거치고 멕시코에 도착하면 $10,000에서 $20,000까지 뛰게 됩니다. 와. 10배로 뛰어버리네. 그리고 최종 소비자 가격, 즉 미국의 길거리에서 팔리는 수준을 추산해보면 또는 $120,000에서 $150,000로 상승한다고 하죠. 자, 이런 코카인 유통 경로는 1980년대 당시에 미국에서 소비된 코카인의 60%를 차지했답니다. 그러면서 펠릭스는 그 이용료를 상당히 두둑하게 챙기게 되겠죠. 와, 말도 안 된다. 한마디로 펠릭스와 그의 조직인 과달라하라 카르텔은 마약 카르텔 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입니다. 자, 그런데 저 진짜 펠릭스 가야르도에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오는데요. 펠릭스의 동업자로 라파엘 까로 낀테로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의 마약 단속국 DEA 요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이 낀테로라는 사람이 소유한 1000헥타르 규모의 마리화나 농장을 멕시코 당국이 급습해서 불태워버린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불태워버린 마리화나의 양은 약 1만 톤으로 추정이 되는데 1억 6천만 달러 상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가 솟구친 킨테로는 당시 위장 잠복 중이던 DEA 요원 엔리케 키키 카마레나를 납치했고 고문 끝에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실제로 그 코몬을 했던 그 집 뒷마당에서 거기서 이제 시체를 버리고 갔는데 그냥 대놓고 네 근육이 드러나 있었고 저기 창도 그렇고 다 그냥 시체 내부 기관들이 다 네, 나와 있었고 맞아요. 나와 있었고 머리 쪽에서도 드릴로 구멍을 뚫은 그런 흔적까지 있었는데 뭐 거의 악마적인 범죄인 셈인데요. 너무나 비인적인 방법으로 고문을 했었던 거죠. 예,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명분이 생겼다 아닙니까, 명분. 그렇지, 뭐 가만히 있잖아요. 이제 명분이 확실히 생겼. 또 기회이기도 한 셈이죠. 뿌리 뽑아야죠. 우선 레이건 대통령부터 나서서 이 사건에 대한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는데요. Enrique Camarena Salazar, Special Agent of the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was conducting an undercover investigation in Guadalajara, Mexico, to smash a ring of drug traffickers. He was kidnapped, tortured brutally, and killed. In the crusade for a drug-free America, these heroes gave all that they had and all that they were. Let us do all that we can to honor their memory. 아까 그 영부인과 함께 찍었던 Just Say No 영상과는 톤도 다르고 그럼요.
지금은 정말 뭔가 이 슬픔과 분노를 이렇게 삭히고 있는. 네. 아 뭔가 진짜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진짜 보여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우리 좌시하지 않겠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거 이 약물 꼭 얘기하는 느낌. 네. 이렇게 레이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까마레나 요원을 추모하고 또 미국을 마약 없는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은 곧 응징에 나서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국가 간의 문제 아니에요? 예. 멕시코와 미국. 예. 멕시코와 미국. 그럼 일단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카마레나 살해 사건에 대한 응징을 가하는 과정에서 멕시코 당국을 압박해 이것을 요구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맞아. 그걸 압박해. 정답. 이것 지원 씨 죽인 사람 내놔라. 존말할 때. 가해자를 찾아서 미국으로 송환해달라. 네. 오답입니다. 아니요? 정답. 규현 씨 미국의 요원들이나 이런 미국 정부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멕시코 내에서 수사할 수 있고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정확한 답입니다. 규현 씨 정답입니다. 맨날 맞추네요. 어떻게 정확한 답. 누구 지금 시청자를 쏘는 거예요? 지금 누구 예민한 주제인데. 사랑의 총알을 썼어요. 사랑의 총알을 쏘신 거죠? 네, 사랑. 미국은 멕시코 당국을 압박해서 작전 지휘권을 넘겨받고 멕시코 내에서 무장 추적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1985년 3월에 FBI 요원들이 파견돼서 사실상 멕시코 경찰과 또 군병력 일부까지 지휘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카르텔 두목들을 체포하게 되는데요. 특히 까마레나의 납치 용의자로 지목됐던 3명을 모두 잡았다고 합니다. 킨테로도 이 과정에서 체포됐고 결국 그는 DEA 요원을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로 40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DEA 요원 살해 사건에 연루된 마약 카르텔들을 처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가지 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숨진 요원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1986년 10월에 새로운 마약법, 마약 남용 금지법이라고 알려진 법이 시행되는데요. 이 법의 주요 내용 중에 마약 단속을 위해서라면 당사국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그 나라의 영토에 가서 독자적인 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그 사건 이후로 미국 DEA 요원이 지금까지 살해당한 사례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못 건드리는구나 이제. 멕시코의 마약왕 그 펠릭스는 어떻게 됐어요? 전방위적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사이에 그래서 펠릭스는 미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잠적을 했는데 그 전에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그 카르텔 영역을 조직의 부하들이나 자기의 친척, 지인들에게 분할해 준 것인데요. 그 뒤 과달라레 카르텔은 티후아나, 시우다드 후아레스, 또 멕시코만, 골포라고 부르는 시날로아 등등 여러 곳의 카르텔로 분할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펠릭스의 조직 분할 작업은 현재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단독으로 하다가 독점으로 하다가 아예 그냥 프랜차이즈처럼. 프랜차이즈를 냈네. 아주 효과적인 비유였는데요. DEA 요원이 살해됐는데 또 미국이 강하게 거기에 응징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마약 카르텔을 곳곳에 확산시키는 또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티안 씨, 그 펠릭스는 절대 안 죽어도 안 잡혀요? 그 89년 4월에 그때는 잡혔어요. 잡혔어요? 네, 아. 드디어 잡혔는데 그때는 이제 징역 40년 받았었어요. 한 28년 정도 됐었을 때 다시 그 재심이 진행이 돼서 37년 추가됐다고요? 네, 징역이. 네. 그러면 총 77년형이에요? 그렇죠. 못 나가죠, 그냥. 재심은 누가 신청? 본인이. 네. 본인이 신청했다가 뭘 신청해가지고 37년이요? 셀프.
셀프로. 셀프요, 셀프. 거기가 편안했나 봐요. 그랬나 봐요. 이게 뭐야? 실제 영상이야? 아니면 재현? 실제 영상 같은데요? 실제 영상입니다. 서로. 저 사진 퓰리처 사진전에서 본 적 있어요. 퓰리처상을 받은 유명한 사진입니다. 겁에 질린 아이가 울부짖으며 도망가는 모습을 담은 이 사진. 네이팜 탄 소녀로 유명하죠. 원래 제목은 The Terror of War, 전쟁의 공포라는 얘기입니다. 자, 소년을 울부짖게 만들었던 네이팜 탄은 3,000도씨 이상의 고열을 내면서 주변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을 타 죽이거나 아니면 질식해서 죽게 할 정도로 아주 끔찍한 무기입니다. 지금은 그 피해가 너무 끔찍하고 막대해서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이팜탄이 하루가 멀다 않고 투하되었던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를 나눌 주제는 바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악몽 베트남 전쟁입니다. 자, 동킹만은 보시다시피 베트남 동쪽에서 중국 사이에 있는 만이죠. 위치를 보면은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게 예측이 되죠. 자, 미 해군은 17도선 분단 이후에 동킹만 연안을 계속 이제 순찰을 했습니다. 그날도 동킹만 앞바다를 순찰하던 매독스라는 구축함이 아무런 사전포고 없이 북베트남 함정으로부터 사격을 받습니다. 왜? 그러나 바로 대응 사격을 하지 않고 워닝을 줍니다. 그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틀 이후인 8월 4일 북베트남이 또다시 공격을 해봅니다. 두 번째 공격까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던 미국은 결국 군사적 대응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게 미국 측이 밝힌 동킹만 사건의 전모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미국의 이런 위상을 시험할 수 있는 전쟁터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세계 최고의 수준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미국이 이 전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그때 냉전 체제였으니까 또 이렇게 소련이나 중국이랑 마찰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17도선이 그어졌죠. 미국의 이 전쟁은 주로 그 밑에서 남베트남에 있는 베트콩을 척결하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17도선을 넘어서 북베트남과 전면전을 벌이면은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소련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차 하면은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미국은 17도선 이하로 제한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5년 11월 14일 미군과 북베트남군 정규군의 첫 정면 충돌이 벌어집니다. 미국과 북베트남의 전투가 이아드랑이라는 이 지역에서 벌어진 건데 먼저 이아드랑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하드랑은 캄보디아 쪽에 캄보디아랑 같이 있네. 예, 캄보디아의 접경이고 라오스도 굉장히 근접해 있죠. 정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먼저 이 이하드랑 계곡, 이하드랑을 확보를 하면은 이제 중원으로 진격을 하겠죠. 해안까지 내리달립니다. 그런 사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남베트남 전역에서 베트콩들이 뭐예요? 무장 봉기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남베트남을 단숨에 공산화시키겠다는 이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요. 예상과는 달리 북베트남 군의 병력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무려 3개 연대가 포진해서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 서, 남의 이 3개 연대가 미군들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아차하면은 미군이 뭐예요? 포위돼서 압살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지휘관인 무어 중령이 중대한 결심을 내립니다. 가능한 모든 화력을 동원해서 때리십시오. 우리 죽어도 폭격을 하십시오. 괜찮으니까. 그 코드가 유명한 브로큰 에로우, 부러진 화살이라는 얘기죠. 그때 투하된 게 앞에서 봤던 네이팜탄입니다. 아니 얼마나 상황이 다급했으면 아군에까지 피해를 입히면서. 근데 저기 이해는 가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쓴 거죠. 어차피 죽는 상황이에요. 자, 이하드랑 전투는 미군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 측의 주장입니다. 근데 각 군의 피해 상황을 한번 볼까요? 미군이 사실 300명이 넘치는 약 300명이 전사한 데 반해 북베트남 피해는 전사자가 약 1,8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투가 북베트남과 미국에 남긴 교훈이 뭐였을까요? 일단 베트남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정확합니다. 알았을 것 같아요. 미국이 얻은 교훈은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이들의 정신력에 놀라 자빠집니다. 북베트남 입장은 어땠을까요?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베트남 쪽에서는 본인들이 승리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규전 가지고는 승산이 없겠구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구나. 전면전은 하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했겠다. 이제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을 꺾기 위한 베트콩의 전술은 바로 뭐예요? 베트남은 굉장히 이게 정글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빽빽하게 이어진 이 정글에서 게릴라전을 준비합니다. 당시 베트남에서는 대낮에도 하늘을 가려서 어둡게 만들 정도 맹그로브 숲이 약 40만 헥타르가 된다고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의 면적이냐 하면 서울의 6배 이상이 되는 면적입니다. 와, 정글이 진짜 넓구나. 특히 밀림 중에서 가장 미군들에게 악명이 높았던 게 철의 삼각지였습니다. 베트콩의 최대 거점지로 굉장히 악명이 높은 것인데 미군이 이 전투하기는 굉장히 빽빽한 정글입니다. 그런데 전투가 쉬웠겠어요? 자,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정글을 헤치고 가야 됩니다. 게다가 베트콩은 게릴라전이잖아요. 갑자기 나와서 공격하고 갑자기 사라져요. 진짜 무서워.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베트콩을 민간인과 복장으로 보면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베트콩을 색출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베트콩들의 이 게릴라전의 핵심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또 유명한 구찌 터널입니다.
아, 구치 터널. 철의 삼각지의 핵심 요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긴 터널인지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이거 뭐야? 와, 저렇게 깊게 봤어? 개미 굴 같은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엄청나다. 이거는 구찌라는 지역에 만들어진 건데 게릴라전을 펼치는 베트콩의 전략적 요충지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동하는 게 눈에 띄질 않겠네요. 저 안에서. 그렇죠. 보급품을 수송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던 이 터널입니다. 이거 저거 만들기도 쉽지 자, 않았겠다. 부엌 보이죠? 네. 이게 뭘까요? 침대. 병원. 병원. 뭐야, 교회야? 예배당.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연극을 봐요? 연극 무대를 올릴 수 있는 극장이 공간까지 있었다고요? 만들어집니다. 저 안에 원래 있었나 극장이? 본데? 그 정도. 그래서 이 구찌 터널은 전력 보강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도록 생활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이 구찌 터널을 찾기가 미군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국으로부터 뭔가를 공수해 옵니다. 뭐였을까요? 개가 아닐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바로 맞히네요. 개? 자, 그럼 문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터널 수색을 위해 탐지견을 공수해옵니다. 그래서 문제 나갑니다. 구찌 터널 수색을 위해 미군은 저먼 셰퍼드 등 탐지견 4,000마리를 공수해 온다. 이때 베트콩은 어떤 방법으로 대응했을까? 그 개 후각을 막아야지 뭐. 그렇죠. 그러려면 정답. 뭔가 마늘이나 양파 같이 되게 자극적인 걸로 그 후각을 마비시킨 거 아닐까요? 지원 씨가 50% 맞췄으면 혜성 씨가 70%까지 올라갔습니다. 자극적인 다른 거. 지원 씨. 향신료 같은 베트남 고유 향신료들 있잖아. 그걸 태워서 이렇게 그쪽으로 내보내는 거지. 향신료. 근접했습니다. 자극적인 향신료? 정답. 혜성 씨. 그 베트남 팟타이 같은데 고수, 쓰이는 좀 자극적이어야 되니까 고추나 고춧가루 아닐까요? 혜성 씨 정답입니다. 고춧가루를 터널 입구에 뿌려서 개의 후각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자, 개가 이게 추적하다가 고춧가루를 흡입하면 어떻겠어요? 재채기. 난리가 나죠. 강이 엄청 맵지. 뛰어들고 난리법석이 납니다. 또 베트콩들은 미군들의 굉장히 익숙한 비누 있잖아요. 네. 비누를 구해서 자기들 전투복에 발라놔요. 그러면 미군 냄새가 나게. 그렇죠. 그래서 교란을 시킵니다. 똑똑하다. 그러나 이런 탐지견 작전도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군 입장에서는 구찌 터널의 또 다른 문제는 터널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영상 봤죠? 너무 좁은 거예요. 입구 통로가 너비가 80cm, 높이가 한 80cm로 사람 한 명이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고 했겠죠? 맞아요. 그때 제가 구찌 터널 관광 갔을 때도 남성분들은 거의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 폭이 너무 좁아서 막 이렇게 말라야만 네, 들어가는구나. 마르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습하고. 그렇겠지.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뭐 치사도 하고 잠도 자고 전쟁 준비도 하고 그걸 다 가능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미군들의 손안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베트콩들이 곳곳에 숨겨놓은 함정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부비트랩. 겉으로 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위장 폭탄을 곳곳에 숨겨놓고 공격을 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펀지 스틱이라고 하는 건데 대나무를 뾰족하게 깎아서 죽창을 만들어서 끝에다가 독을 바릅니다. 어떻겠어요? 미군들은 다리에 이제 걸리게 되죠. 진짜 무시무시하다. 이거 저거 뭐지? 뭐야? 위에서 떨어지는 거야. 이게 더 메이스라는 부비 출랩인데 이 나무 공으로 이게 스파이크를 박습니다. 적어도 무게가 20kg가 넘어요. 적어도 20kg가 넘습니다. 그래서 줄을 당기거나 설치한 줄을 미군들이 밟으면 뭐 이게 미군들이 닿게 되면은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미군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가장 피가 많았던 부비 출랩이 이거예요. 이게 카트리지 트랩이라고 그러는데 총알 보이죠? 네. 큰 총알 밑에다가 못을 박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길에다가 위장해서 묻어둡니다. 만약에 미군들이 걷다가 위에 뾰족한 총알을 밟는 순간 밑에 있는 못이 뭐예요? 방화사 역할을 해서 발사가 되는 거예요. 와우. 이렇게 다양한 부비 출랩에 미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미군들은 저런 무기들을 듣도 보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군들에게 어마어마한 손실을 주는데 가장 이게 무서운 게 미군들의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협을 한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자 미군들 사이에서는 베트콩을 상대하기 위한 일종의 부적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 않았나? 그렇죠. 에이스. 아 에이스. 공통되는 게 스페이드 에이스, 죽음의 상징이죠. 프랑스 미신에 이 스페이드 에이스 카드는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베트남이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로부터 베트남 사람들이 그걸 아마 들었지 않나. 그래서 미군들이 이제 베트콩을 사살하면 어김없이 베트콩 입이나 이쪽에다가 스페이드 에이스 카드를 꽂아줍니다. 왜? 베트콩을 겁을 주기 위해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은 게 최첨단 무기를 쓰는 미군이 저런 행운의 부적을 미신처럼 믿었다는 게 참 놀랍네요. 그렇습니다. 구찌 터널과 함께 베트콩들의 게릴라 전술에 핵심적인 요새로 이용된 것이 또 있습니다. 이른바 유명한 호치민 루트. 그래서 호치민 루트는 북베트남에서 남베트남 베트콩들에게 무기와 인력을 전달하는 루트입니다. 국경을 넘어서 갔네. 예,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이 북베트남은 이 호치민 루트, 호치민 트레일을 통해서 베트콩들을 지원했던 거예요. 아니 미국이 그래도 공중으로 다 보고 다니잖아요. 이 호치민 루트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잘 알았죠.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아까 미국 입장에서는 제한된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손이 묶인 전쟁. 라오스나 캄보디아를 침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미군이 선택한 게 공습을 시작합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라오스에 무려 58만 차례에 달하는 공중 폭격을 합니다. 이때 미국이 쏟아부은 폭탄의 양이 무려 200만 톤이나 됩니다. 와, 얼마나 많은 폭탄을 투하했던지 지금도 라오스에서는요, 이 폭파되지 않는 이 폭탄이 30%나 있습니다. 이야. 무려
8천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지금 라오스는 불발탄, 폭탄이 가장 많은 나라가 라오스입니다. 근데 그거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럴 수도 당연하지. 너무 위험한데? 캄보디아도 5년 동안 투하한 폭탄의 양이 53만 9천여 톤에 달합니다. 와. 이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에 투하했던 양의 무려 3배가 됩니다. 베트콩 전술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주변국들에게 미국이 얼마나 크나큰 피해를 줬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큰 비극을 남긴 또 하나의 무기를 사용합니다. 뭐였을까? 아, 고엽제? 예, 바로 베트남 전쟁의 대표적 참상으로 기억되는 고엽제입니다. 자, 고엽제를 이렇게 살포해서 미군이 얻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겠어요? 아, 그 정글을 없애서 그렇습니다. 잘 보이게. 이제 베트콩들이 정글에서 출몰하기 때문에 이 고엽제를 이제 살포해서 뭐예요? 정글을 없애고. 없애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이 베트콩들이 식량 조달을 위해서는 농촌에서 식량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농촌을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고엽제를 살포했는지 영상을 한번 볼까요? According to the Defense Department, more than 11 million gallons of the defoliant were sprayed on the jungles of Vietnam. Agent Orange did its job. 다 바짝 땅이 바짝 말라버렸는데? 아, 위력이 대단하네. 오, 저 우창했던 수. 자, 숲이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고엽제에 노출된 사람은 어땠을까요? 미군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뿌린 고엽제가 더욱 문제였던 건 그들이 사용한 고엽제가 고엽제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까 나왔죠.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이 고엽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뭘까요? 다이옥신. 네? 다이옥신. 다이옥신의 치사량이 어느 정도냐면은 청산가리에 적어도 1000배 이상이 됩니다. 게다가 잘 분해되지도 용해되지도 않아서 한번 아무리 소량이라도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고통스러운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영향이 있겠다, 그러면. 그렇죠. 네. 베트남 전쟁의 비극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입니다. 아휴. 미국의 무차별적인 공세와 베트콩들이 치열한 게릴라전을 이어가고 있을 때 1968년 1월 30일 예기치 못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해 1월 30일인데 1월 30일은 베트남의 음력, 설, 구정, 테트 기간이죠. 원래 이 기간에는 암묵적으로 전쟁을 멈추고 며칠간 휴전을 해왔어요. 1968년 테트 때는 그동안에 휴전을 해왔었는데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이 기습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목적이 뭐였겠어요?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고. 그럴 때 기습 공격을 통해 남베트남 도시를 점령해서
시민들의 대규모 봉기를 유발해서 사이공 정권을 단번에 쓸어버린 이게 몰락시키는 겁니다. 이들이 공격한 게 뭐 사이공의 대통령궁, 공항, 남베트남, 심지어 남베트남 이 군부의 사령부 등을 공격해요. 사이공은 연일 총성과 포탄으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곳곳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불에 타오릅니다. 이렇게 예고 없이 치러진 전쟁에 당연히 미군과 남베트남군은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건 정글 전투는 아니기 때문에 시가전이었기 때문에 미군에서는 전면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할 만한 전투예요. 오히려 좋았다. 게다가 베트남 공세가 있었던 1968년은 미군이 그동안 베트남 전쟁에 가장 많은 병력을 지원한 해였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54만 8천 명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갔어? 그래서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거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탈환을 했습니다. 와. 자, 그렇다면 테트 공세가 끝난 이후에 상황이 어땠을까요? 좀 역전되지 않았을까요? 완전히 역전됐죠. 남쪽 미군이 사상자는 1,100명 정도, 남베트남은 약 한 2,300명이 전사합니다. 북베트남 상황은 어땠을까요? 피해가 컸을 것 같아요. 무려 5만 명이 전사합니다. 베트콩은 결정적인 손실을 얻게 돼요. 그러네. 잘못 건드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전투 결과로만 보면 승리한 건 어느 쪽이에요? 미군과 남베트남 군인데 테트 공세의 후폭풍은 승리의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미군들은 전장터에서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그들의 일부는 뭐예요? 마약에 손을 대게 돼요. 1970년만 해도 육군과 해군이 마약 사범으로 퇴역시킨 병사가 무려 2만 2천 명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대 내부에서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프래깅. 이게 전쟁기관에 1,000건 이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군인들이 무려 86명에 달합니다. 아군한테 죽은 사람이.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더 이상 이 전쟁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베트남과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로 베트남 전쟁의 종결 및 평화 회복에 관한 협정, 이른바 파리 평화 협정이 맺어지게 됩니다. 베트남 주둔 미군의 철수 전쟁 포로의 송환, 현재 상태로의 정전, 남베트남에서의 사이공 정부와 남베트남 임시혁명 정부 간의 연합정부 조직을 위한 협의 정치범의 석방. 이로써 미국은 남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됩니다. 파리 평화협정은 결국 미국의 직접적인 참여 없이 전쟁을 계속한다는 새로운 전쟁 선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 미국이 빠지고 나서요? 그러면 뭐 북베트남이 뭐 다 이기겠죠. 계속된 내전이 북베트남군과 남베트남군, 미군이 없이 계속된 거예요. 결국 예상을 했겠지만 1975년 3월 북베트남과 베트콩의 총공세가 시작됩니다. 다시 전쟁이네. 미국이 빠지자마자 저렇게 되네. 미군의 지상군 병력과 공군 화력을 지원받지 못한 남베트남군은 무기력하게 밀리기만 합니다.
결국 수도 사이공이 함락하고 이제 항복하고 말죠. 야, 씨. 하지만 모두 구조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받지 못한 채 미 대사관 철문 밖에서 애걸하는 베트남 국민들. 간신히 헬리콥터 줄은 잡기는 잡았는데 결국 힘이 붙여서 손을 놓고 떨어지는 모습. 베트남을 떠나는 마지막 항공기와 선박을 놓치고 울부짖는 모습. 그리고 고향을 떠나 배회하는 그 많은 보트 피플.